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이 적성검사처럼 해서 많은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기업 간의 문화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시행하면서 더더욱 유명해지고, 또 이거에 대한 찬반의 논리도 많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이론 자체를 대단히 반대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이 돈으로 풀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론화해서 그냥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 스터디할 수 있게끔 한 이론이었으면 아마 MBTI가 욕을 먹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그게 유료 질문지이고 그거를 분석해 주는 거에 사실 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만약에 20명을 한다 그래도 비용이 크고, 또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엄마들은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라이센스로 다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지, 실제로 보면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있는 문항들이 매우 애매모호한 문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BTI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거는 알고는 싶은데, 그런 굳이 문제집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고, 또 해석도 돈 주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거를 배운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아마존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던 책이고요. 이 피저 부부 두 분 다 평생 이제 성격 연구에 대해서 많이 이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MBTI를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롭게 생각해서 무슨 점쟁이처럼 너무 또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아니고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 있어서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성격이 일생에 한두 번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타고난 이 성품이 본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 서양의 점성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양자리 3월 말에 태어났다 그러면 처음에 초년은 양자리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게 중년이 넘어가면 황소자리를 띠고, 요즘은 또 장수라니까 그 뒤로 가면 그 다음 별자리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또 우리 명리 같은 사주에서도 태어난 날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격을 분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에 좌절하지도 말고 그런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크게는 이제 결국 4가지의 지표를 이용해서 양쪽을 하면 결국 16가지가 나온다는 건데, 처음에 16가지는 아무리 외워도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던 것이 이제 이 4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 이 4가지에 의해서 각각을 하는데요. 외향성, 내향성은 잘 아실 텐데,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달라서 조금 더 자세히 뒤에 나오고요. 또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가와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어떤 느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가 해서 SN으로 하고요. Sensing, 인투이션 하는 거고요. 또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해서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저거는 저러니까 이렇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랑, 감정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내리는 거에 의해서 Thinking, Feeling 해서 T하고 F로 나눕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뭘 보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형을 내리는 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인식형, 이렇게 해서 P, 퍼시빙이 있는데, 이렇게 이 4가지의 글자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16가지로 나뉘는 거죠.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아는지를 최대한 찾아보는 게 제일 첫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일단 찾아본다면, 나랑 반대인 사람들을 이렇게 성향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 유형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을 직업 선택을 잘 못하시고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요즘에 이 책이 특히나 더 이 MBTI가 그런 건 진로 적성, 이 고등학생들의 진로 적성, 또 취준생들의 그 직장을 구하는 거에서 폭발적으로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순서를 보면 나는 어떤 성격인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내 성격을 찾아라 하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단서를 찾아라, 그리고 네 가지 기질을 찾아라, 그리고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성격을 찾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읽어라, 그래야 그 사람하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취향인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 전통주의자, 경험주의자, 관념주의자, 이상주의자, 이렇게 네 가지의 기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눠진 거를 보고 이 네 가지 안에 다시 서브타입으로 네 가지씩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나중에 찾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5가지 이 단계의 조언을 주면서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들을 그냥 큰 것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맨 처음 성격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또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 여기 다시 한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편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게 좋아 보인다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어떤 편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거는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서양의 점성학이나 또 우리 사주 명리에서 나오는 거나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성격을 먼저 알아서 남을 알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에서 여기 뭐 외향성은 타인 중심적이고 내향성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내향적인 거를 그동안은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게 관념적으로 뭔가 외향적인 사람이 뭐 유들유들하고 관계도 좋고 해서 뭐 좋은 걸로 했지만, 최근에는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이 연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아무튼 더 좋은 건 나쁜 건 없고, 외향적인 사람은 27페이지 주변 사람과 더불어 지낼 때 배터리가 충전되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교제를 너무 많이 하면 배터리가 소진돼서 다시 혼자서 재충전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게 장점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하나를 깊이 연구하는 게 장점이라서 실제로 뭐 연구 실적이나 또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고, 또 여기 재밌는 게 나는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는 편인가,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편인가, 29페이지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둘 다 장점이 있죠. 이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 더 단점이 있는 성격은 없고, 그냥 당신 안에 그게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거를 하기 실수하는 게, 이게 답을 쓸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난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바라는 성격의 답을 쓰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오히려 그 MBTI 회사에서 나오는 질문지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이 4개의 잣대에서 어떤 것인가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도 또 여기 계신 분도 실제로 한번 여기서 그냥 볼펜이나 연필로 그냥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4가지를 한다는 토픽 첫 번째 외향성인가, 에너지를 바깥에다가 쏟아붓는가, 안쪽에다 쏟아붓는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는 사람이면 2라고 노트에다가 한번 써주시고, 나는 혼자 있으면서 훨씬 더 기운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I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이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한
3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내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사회적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도 내 사업을 하거나 내 뭐 프로젝트를 할 때는 확 성격이 바뀌어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다시 성격으로 돌아오고, 의외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냥 밖에서 딱 진짜 연기만 그렇게 하는 거고, 돌아오면 매우 내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남과 만나서 훨씬 더 에너지를 얻는다, 뭐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또 30년 전이나 30년 전을 후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쪽이다를 써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글자를 하나를 이 아니면 I로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자기 걸 기준을 하나 있어야 이 다음 책이 훨씬 쉽게 읽히거든요. 그냥은 도저히 읽히지가 않아서 내 거를 하나 써놓고 하면 훨씬 더 시작하는, 그래서 내 거에 반대인 걸로 이렇게 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현실적인 것, 또 아니면 상상을 즐기는 창의적인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떠해서 가난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감각적인 사람, 보는 것 자체 오감을 이용한 감각에서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라서 S고요, 센싱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래서 불행하겠구나, 뭐 저 사람은 가난한데 굉장히 감동적이다, 뭐 삶이 이렇게 어떤 그 이면의 거를 생각하면 직관적인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대로를 분석하는,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그 이면에 저 사람은 그래서 너무 괴롭겠다, 저 사람은 외롭겠다, 이런 그 이면의 어떤 감정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직관적인지 감각형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37페이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이 사람이 무죄다 유죄다를 하는 거를 할 때도 그냥 감각형인 사람은 무조건 살인 그 자체의 이 어떤 사실에 중점을 두는 반면, 또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남편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하고, 또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쓸까,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 때도 경찰력을 보강하고 교도소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감각형에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차라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범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직관형이라서, 어떤 사회 정책을 할 때도 이렇게 다르게 판단한다고 하는 게 37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각형은 친숙한 거를 편안하게 하고 직관형은 색다른 거에 이끌리기 때문에 39페이지에 보면 직관형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고, 감각형은 그거를 실현해내는 사람인 거죠. 실제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 이 두 가지 사람이 꼭 다 세상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바라는 거를 쓰지 마시고 내 거를 하나 이렇게 써보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정형은 뭐든지 상황을 좀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이 사고형은 그 상황 자체의 객관적인 것만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44페이지 아래에 보면 감정형은 남을 이해하는 것, 남을 도울 때 큰 만족감을 느끼고, 45페이지는 상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지, 이게 다 명암이 있는 거라서 분석형이 또 다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남하고 공감을 못하는 게 문제고, 거꾸로는 감정형은 너무 공감을 잘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을 잘 인식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감정형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서비스업, 의사, 교사, 카운슬러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사고형은 어떤 업무를 보는 거에 훨씬 더 좋다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감정형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과 서비스업 하는 거, 그리고 이 사고형은 아까도 말했듯이 돈을 다룬다든지 이런 거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볼 때 이렇게 감정을 잘 공감하는 편인지, 아니면 나는 그런 순간에도 항상 내 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래서 사고형 T가 있고 감정형 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4가지 지표로 8가지를 나누게 되지만, 이 중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고, 그 앞에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2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성향인데 내가 뭐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이런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그리고 의사결정을 나는 어떻게 하는가,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근간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가가 마지막인데,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판단형은 저증이라고 해서 뭐든지 그냥 결정해버리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딱딱 결정하는 거를 굉장히 편안해하고, 두 번째는 인식형은 계속 그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뭐가 있는지 한번 다 확인해보고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정장애 할 때 이 인식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여서 어느 것이 좋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고 완전히 팽팽하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첫 번째 저증 형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좋아하고 계급사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재밌는 표현이 54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데, 미리 허락을 구해서 거절당하기보다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성향, 이런 판단형이나 인식형은 이 권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항적이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거절당하느니 그냥 내가 사고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상황을 어떻게 지배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판단형이 훨씬 더 상황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많고요. 인식형은 계속 이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게 되면 59페이지 아래에 보면 판단형은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편안함과 오락과 휴식이 찾아오지만, 인식형은 흥미로운 오락거리만 있다면 기꺼이 일을 끝까지 미루는 이런 거고,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인식형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거는, 인식형은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까지 공부하니까 오늘 밤이 다가도록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 전에까지 뭐든지 즐거운 게 있으면 계속 내 흥미를 좀 더 유발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 흥미를 유발하는 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약속도 잘 지키지를 않는데 꼭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약속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자기의 어떤 새로운 흥미를 끄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것이 이 인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뉴를 선택할 때도 이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설렁탕 이렇게 딱딱 메뉴를 쉽게 결정하는 반면, 인식형은 그 메뉴 전체 다 봐야 되고 옆집 메뉴 다 봐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야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 역시 또 표를 보는 거가 이게 이 양쪽의 특징들을 잘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거는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제일 첫째 줄에 총체적 결과가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4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성격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로의 성격을 죽일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드디어 이제 나를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성격을 찾자라고 해서
근데 6페이지서부터 7페이지까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맨 아래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이라는 것이 기능 또는 기질이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는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그럼 네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이 뭐가 중요한 거야도 이렇게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내가 가진 네 가지의 글자 중에서 그 중에 뭐가 최고로 중요하냐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도 네 가지 천간 중에 자기 태어난 날짜의 그 글자가 훨씬 더 중요한 그 주체를 이루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게 1이냐 2이냐 하는 거를 69페이지에 표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말했듯이 감각형인 사람, S로 시작하는 게 감각형인데, 감각형인 사람, 또 우리 이 판단형인 사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서 똑같이 이 네 글자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 네 글자 중에서 1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STJ 같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일꾼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지금 현상, 이거를 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이 됐건 계급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지금 이 상태를 제일 중요시하고, 두 번째가 사고, 논리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직관 같은 거는 거의 무시되고 직관에 가장 취약한 거죠. 직관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거의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누구나 다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 네 글자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에 대한 표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뒤를 다 읽고 나면 이 표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69페이지 아래에 다시 한번 있는 것처럼 결국 이 기질 네 가지를 이해하고 나서 기질에 다시 네 가지씩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SJ형 같은 경우가 감각적이고 판단형이니까 전통주의자고, 또 SP형 같으면 감각적인데 인식형이니까 경험주의자고, 또 NT형이 관념주의자, 또 MF형을 이상주의자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이 기질을 나눴는데, 이 네 가지로 나눈 기질 안에 다시 외향형, 내향형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SJ, SP, NT, NF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제가 이해했던 거는 이걸 그냥 표처럼 하면 되거든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감각형이냐, 직관적이냐, 그리고 사고형이냐, 감정적이냐, 그리고 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라고 할 때 이 위아래보다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짝을 지을 때 이 S, 내가 보는 그대로, 오감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서 이거와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SJ냐 SP냐니까 요 내가 이 오감을 믿는 사람에서 오감을 믿는 사람이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먼저 하면 그게 전통주의자와 경험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인 사람이 사고형이냐 감정적이냐 이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오감을 믿는 사람에서 판단형과 인식형을 나누는, 이렇게가 결국 그 전통주의자와 경험주의자고, 그 다음에 그 직관을 믿는 사람에서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사고형인지 아니면 감정형인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 이러고 나서 이거를 머릿속에 이 표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하면 저는 기억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대체 책을 읽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무슨 수로 내가 외우는지, 그러면 결국은 항상 이 MBTI 회사에서 나오는 질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결국 아무튼 그 표에 의거해서 답안지처럼 나온 표만 갖고 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하는데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게 어마어마한 약간 이익이 있는 곳이 항상 논란이 있는 거라서, 그게 한 해에도 제가 숫자에 잠깐 까면 한 해에 200만 건인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해 전 세계에서 200만 건이면 그거 한 번에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수십 년 동안의 라이센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좀 반발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거와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내가 어떻게 이 사물을 인식하느냐,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서 이 S이면서 맨 아래 두 개, 그리고 직관형이면서 중간 거 두 개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네 가지의 기질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쪽에 이렇게 되는지 이쪽에 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하면서 하면 항상 좋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친구가 어땠었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먼저 이 두 개가 근간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유형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 네 가지 유형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통 내 안에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쓰인 내용이 한 80% 정도 일치하면 그것이 당신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격은 사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재밌게도 저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점성학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거는 왜 별자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별자리, 내가 양자리. 그러면은 나는 양자리 성격만 평생 이렇게 막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양자리라도 내가 태어나는 그 태어나는 순간에 하늘의 별자리에 어떤 상승점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개자리다, 쌍둥이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이 사람의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은 양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여간 그 점성학에 따르면 이 사람은 본래 타고난 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은 그 다른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본래 기질은 어쨌든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성격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성격은 단 하나라는 어떤 그런 믿음 하에서 이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까 그 똑같은 성격도 계층이 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하는 거. 아까 그 표는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72페이지. 당신이 원하는 성격을 찾는 게 아니고 현재의 성격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다른 성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막 그 16가지에 대해서 쭉 이제 그 74페이지서부터 109페이지까지 쭉 있게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건너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고요. 그거를 하여간 총 정리해 놓은 거는 109페이지에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뭐 책임감, 근면함, 사실적, 논리적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거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어찌 보면 뭐 사주 명리에서 글자 써놓고 이거 이렇다 해도 도대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 뒤에 좀 더 아까 기질에 대해서 한 거를 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한눈에 읽는 사람의 성격이라고 해서 4가지 차원에서 단서를 찾아라라고 해서 아까 16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4가지 기질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건데요. 내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글자만 읽어도 거의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15페이지서부터 외향성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내향성은 절제한다. 그리고 외향형은 대화를 주도하고 내향성은 경청한다. 그리고 외향성은 우리가 중요하고 내향성은 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외향성은 밝게, 그리고 내향성은 차분하게 옷을 입는다. 이렇게 밖에서 옷 입는 것만 봐도 안다는 거다. 그리고 외향성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알고 내향성은 깊게 맺는다. 그리고 외향성은 내향성은 일에 집중한다.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해서 119페이지까지 내가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인데요.
그리고 여가를 중요시하는 사람하고 조용히 보내는 걸 중요시하는 것까지가 이제 외향형, 내향형을 나눌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리고 여기서 외향형에 어울리는 직업, 내향형에 어울리는 직업 같은 거를 또 써놨고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만 갖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외향성인가, 내가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를 할 때 그 꼭 MBTI의 그 애매하고 주관적인 문제 말고 차라리 이거를 이 각 장마다 지금 122페이지 외향성 내향성에서 이 표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많은가를 하시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쪽이다를 딱 점찍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만 딱 122페이지의 문제만 딱 보시고 나는 이쪽이 더 많다 저쪽이 더 많다만 딱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에서 이 감각형은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직관형은 연상되는 걸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각형은 문장이 짧고 직관형은 말을 길게 한다. 그리고 감각형은 사실을 중요시하고 직관형은 상상을 즐긴다. 그리고 감각형은 현재를 중요시하고 직관형은 미래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5번은 감각형은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고 직관형은 도전해서 그걸 어떻게 시작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직업이라서 감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딱딱 은행, 경찰, 관료 이런 개념이고 관리직 이런 거고 직관형은 심리학자, 작곡가, 예술가, 스포츠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용적인 학문 대 이론적인 학문, 또 유행에 민감한지 개인적 취향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역시 이 132페이지 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MBTI 문제지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더 로댕을 오뎅으로 느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이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느 쪽이 좀 더 많은지, 좀 더 많은 거에 집중하면 된다. 여기 이것도 맞는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느 게 좀 더 이쪽에서 많은지 하면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그냥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라고 해서 거듭 약간 선입관을 벗어나야 하는 거고요.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자는 사고형이다라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선입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형은 냉정하고 감정형은 이렇게 온정적이다, 배려심이 많고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사고형은 자기중장이 강하고 감정형은 속도적이다. 이 말이 어느 말이 좋은 게 아니고 이 반대가 반드시 다 장단점이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좋고 싫은 나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고형은 비판하고 감정형은 칭찬한다.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의 이제 영화 평을 들을 때도 막 사고형은 그게 어때서 캐스팅이 잘못됐고 어떤 배경이 잘못됐고 막 반면 그냥 감정형은 끔찍해 아주 형편없었어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사고형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거 이렇게 하고 6번에 애정 표현을 즐기지만 사고형은 불편해한다. 여기서 역시 141페이지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여기서 보고 사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많으면 무조건 그냥 그걸로 찍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나는 이런 것도 있는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훨씬 더 그 MBTI 문제집보다 훨씬 더 정확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사고형은 경쟁적일 때, 감정형은 협조적일 때 능력을 언제 발휘하는가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에서 판단형은 전통주의자고 인식형은 자유주의자다. 판단형은 시간을 잘 지키고 이 인식형은 시간관념이 약하다. 그리고 판단형은 단정하게, 인식형은 간편하게 입는다. 그리고 판단형은 확실해. 그리고 인식형은 글쎄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판단형은 결과를, 인식형은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거, 과정을 중시하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형은 계획대로 일하고 인식형은 절대 계획대로 안 하고 기분 따라 일한다는 건데 이것도 정말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형은 정리하고 인식형은 쌓아둔다. 이게 방정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형은 발걸음이 경쾌하고 인식형은 느긋하다. 그리고 판단형은 예측 가능하고 인식형은 오히려 자유로울 때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딱딱 씹어주는 거를
하면 너무 좋아하고 하는 그런 로보캅형이 있고, 또 로보캅처럼 하라 그러면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처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리니까 그거를 잘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 150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 사람이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요 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을 보고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나에게 해당되는 게 많은가를 보고 그냥 그쪽을 딱 찍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쪽을 찍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 네 글자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조합을 일단 하나 그냥 옆에 연습장에다가 적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기질이 있다 그랬죠. 기질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기질에 대한 거는 이 예전서부터 이 데이비드 퍼시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던 거다. 린다 베렌스 소장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해서 이 어떤 기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전통주의자입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면 맨 위에 외향적인가 내향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두 번째, 내가 이 오감을 사용해서 상황을 판단하느냐, 그 상황 뒷면에 있는 어떤 느낌을 중요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오감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맨 아래 네 번째인 상황을 보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딱 판단을 내려버리는 사람과, 오감을 중시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지? 라고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이 정보를 끝없이 인식해내려고 계속 끝까지 인식하는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전통주의자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이 경험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S가 있는 거는 똑같고요. 둘 다 S가 있다는 거 하는 거는 상황을 보는 그대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그런 거를 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그 X이고, 거기에 그냥 빠르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딱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전통주의자.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건 뭐지? 라고 이게 상황을 살펴보는 사람이 경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J 같은 경우는 전통주의자라서 뭐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스럽고 어떤 가족을 중요시하고 이 지금 있는 모든 체제의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삶 자체가 이렇게 그 기존의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진지하고 형식이 중시되고 깔끔한 옷차림과 또 명확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고지곧대로 말하고, 또 자세가 아주 꼿꼿하고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신체 활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피라미드에서 그럼 아까 이 사람이 전통주의자인데, 전통주의자를 다시 한번 세분하면 아까 세 번째 요소인 내가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가 나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가 다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중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두 번째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오감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 네 가지 기질 중에 두 가지, 전통주의자와 이 경험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관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에서 다시 아까 이 관념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두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해서 내가 S냐 N이냐를 맨 처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면 그 아래와 어떻게 연결을 되느냐 딱 사다리만 두 개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가 저랑 모든 게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처음에 젊었을 때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이건 정말 외계인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했던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 10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저런 성격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성격 못할 것 같은데 참 그때 그 종료가, 그때는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웠는데 살아가면서 참 존경스럽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첫 번째 전통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외우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저런 사람은 외계인 한 명뿐인 거고 나 어쩌다가 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저런 외계인과 만난 거야 막 이러고서는 힘들어했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한 명이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찌 보면 더 지탱하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동료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는 그렇게 그 동료도 나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보다 나를 참 존중해주구나 하는 감사함이 늘 느껴지는 동료이고 나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성격으로 정말 태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성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상반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P인데 경험주의자라고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을 오감해서 보는 것 자체를 중요시해서 그걸로 하되 다만 끝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이렇게 딱딱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건가 저래서 저런 건가 하고 계속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경험치를 계속 끝까지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딱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느긋하고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편한 독점을 좋아한다. 그리고 토론보다 오락이 즐겁다. 그리고 행동이 민첩하고 유연하다. 그리고 일을 즐기며 자유로운 직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를 즐기는 만능 재주꾼이다. 스포츠에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서도 다시 보면 아까 S가 결국 오감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P가 맨 아래에 판단 이거는 뭐야 라고 이렇게 딱 판단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거. 그래서 P인데 여기서 두 번째 피라미드로 가는 게 이 사람이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고 외향형, 내향형은 맨 마지막에 다시 세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항상 또 이 경험주의자의 네 가지 유형, 여기 피라미드에 네 가지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써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다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나중에 이 말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가 관념주의자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념주의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에서 오감을 이용하지 않고 직관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래서 지금 가슴이 아프겠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직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N이 다시 그 아래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이 세 번째 거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관념주의자와 이상주의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주의자는 이게 독립적이다 이런 독립적이고 경쟁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거에서 크게 이렇게 비유는 역시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분석적이다. 겉모습을 통해서 지위를 과시한다. 그리고 이게 NT거든요. 이 사고형 때문에 그래요. 직관형은 훨씬 더 이상주의자에 가까운데 이 T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분석적이고 또 지위를 과시하고 하지만 은유와 비유를 좋아하는 건 N의 특징이고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잘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연구와 성취에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고 혼자 게임을 즐긴다. 여기서 피라미드를 볼 때도 이 지적인 연구는 N타입도 그렇고 이 T타입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중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작용을 더욱 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직관적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보는 논리적인 사고를 보태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게 관념주의자에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맨 마지막 이 판단형이냐 이 유보형 그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래 라고 이렇게 딱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저거는 그런 건가 라고 이렇게 끝까지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외향형, 내향형은 맨 마지막에나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 유형도 여기 각각이 다 있고요. 그래서 뭐 타고난 전략가 또 이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
또 사업가나 정치인, 리더 여기 네 가지가 각각 다 특징이 다 다른데 어느 게 더 좋은 거는 아니고요. 맨 마지막 NT가 내가 직관적으로 보는데 거기다 감정형이야. 그러면 진짜로 좀 저 해왕성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또 비현실적인 생각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비현실적인 생각이 세상에 또 창조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주의자고, 이런 사람은 자기 발견을 위한 여행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항상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결국 예술가적인 영혼을 타고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는 첫 번째, 생각에 몰두한다. 상황에 맞추지만 격식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동작은 정말 거짓이 없는, 그냥 투명하게 다 보이는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사람, 이런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본인의 가치관을 헐뜯거나 그거를 이렇게 비판할 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몸짓이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자신감 있어 보이고 하는 반면, 이분들은 이제 또 그 이상주의자니까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는 거라서 뭐 계단,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계단을 놓쳐서 넘어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나 가치를 지는 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피라미드로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직관을 보고, 직관을 논리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상주의자인데, 이 이상주의자가 결국 맨 아까 네 번째 거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 판단형, 저증형이냐 아니면 퍼시빙,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외향, 내향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상주의자인데 거기에 이 감정적인 것과 내향형이 바뀌면 정말 이상주의자 중에 이상주의자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에 만약 외향형이 있다면 굉장히 열정을 일으키고 남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판별 테스트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내가 직장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16가지에서 그냥 대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일 그 사람이 아닌 것서부터 제외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도 진단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어디가 똑같이 배가 아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절대 아닐 것서부터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거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저 사람은 도대체 문제가 뭐지? 그럼 저 사람하고 어쨌든 싫은 사람이라서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족이거나 아니면 평생을 같이 다녀야 되는 동료거나 옆자리 동료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하고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버텨내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하고 잘 버텨내려면 내가 뭘 피하고 뭘 해야 되다라는 지혜를 갖춰야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찾는 거에서 여기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인가 안 드러내는 사람인가를 먼저 해서, 크게 그러면 딱 8가지씩 나뉠 거잖아요. 그러면 이 8가지씩 나뉜 것 중에서 맨 끝에 이 중간에 이 191페이지인데요. 감정을 밖으로 온통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세 번째 글자가 F 감정형인 사람, 또 세 번째 글자가 사고형인 사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서 이 똑같이 드러내도 전혀 다른 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끝에 FJ로 끝나는 사람, TP로 끝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FJ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에서 정말 이 TP형 같은 경우가 대부분 영업사원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연결하고 그런 관계 형성에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이번에는
성격을 이 195페이지에 보면 FJ를 나타내는 성격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TP를 하는 성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감정을 드러냈는데도 전혀 다른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서도 다시 이제 16개 중에 8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끝이 FP로 끝나는 사람, 그리고 끝이 TJ로 끝나는 사람에서 이 두 가지가 역시 서로 정말 다르게 되는데요. 이 F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잖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좀 더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TJ 같은 사람은 정말로 단호하고 또 의사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사무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여러 가지 예가 이제 203페이지서부터 있는데, 뭐 40세에 뭐 부설장 대박자 톰이 어쩌고 저쩌고, 다이앤이 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뭘까,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제일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게 외향적, 내향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 이 네 가지의 테스트로 나눠지는 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이 사람이 오감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냐, 직관으로 상황을 판단하느냐가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감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직관적인 사람인지 그거를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외향은 가장 마지막에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보는 테스트를 여기서 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격을 이제 읽고 싶은 또 그런 자만심이 생길 텐데, 이때 214페이지에서 충고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10분 만에 읽는 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절대 아닌 것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판단을 서두르지 마라.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라. 그리고 셋째가 편견을 버려라.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융이 말한 것도 그렇고, 점성학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명리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본래 밖으로 보이는 성격과 안에 진짜 생애 위기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래 기질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 뒤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예를 해서 재밌게 이 사람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풀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판별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질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는가에서 재밌는 표현이 저는 23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말이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사람들은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한다는 거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을 뽑는데, 그 이유가 재밌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평균치적인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236페이지서부터 여기 239페이지, 24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드나, 감각적인 사람이 직관적인 사람을 볼 때, 또 직관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몰인정 하다든가 너무 공상가라든가 막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반대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꽉 막히고 통찰력도 없고 이게 정말 단순 무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고형인 사람이 감정형을 볼 때 정말 왜 저렇게 논리가 없어 이렇게 도대체 신경질적이네 이런 거랑, 감정형이 사고형을 볼 때 몰인정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거, 또 판단형이 인식형을 볼 때, 또 인식형이 판단형을 볼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을 그냥 책임감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럼 인식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식형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식형에 맞게 어떤 똑같은
어떤 일 업무를 주더라도 인식형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39페이지까지 있는 다른 자기와 상반된 성향의 사람이 다른 형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친하고 싶을 때, 나는 왜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은 도망가고 내가 싫은 사람은 날 또 친하려고 하고 하는 거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그 환급률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걸 바라듯이 남한테 해주라는 것이 사실 뭐 성경과 공자님 시대서부터 우리 인류의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거를 느끼는데 정말 이제까지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저도 이때까지는 항상 살아오면서 항상 누구를 해줄 때, 친구든 누구든 형제든 누구를 해줄 때 내가 저 상황이면 이렇게 해주면 너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상황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동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정확히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바라는, 내가 정말 바라는 방식대로 해줬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좋아지지가 않는 상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환급률을 재정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 데피니션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 상대방이 어떤 때에 어떤 곳에 가치관을 두는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양점이고, 저 사람은 어떤 때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화 스타일은 뭔지, 그 상대방이 바라는 방법대로 하라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 환급률을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타인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외향성을 할 때, 내향성을 할 때, 감각형을 할 때,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럼 감동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고, 여기 244페이지에 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가교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 편향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공통된 점이 많을수록 다리는 넓고 튼튼해진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많은 것이 왜 우리는 자꾸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가에 대한 표현이 참 훌륭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편향성이 많을수록 다리는 넓고 튼튼해진다. 그리고 거꾸로는 그게 적을수록 굉장히 불안불안한 아주 위험한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성격을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라 해서 전통주의자, 여기서 네 가지 기질로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질을 차라리 255페이지서부터 그 끝에까지 있는 이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 피라미드처럼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외향성, 내향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 설명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55페이지의 전통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전통주의자는 아까 센싱하고 저칭이죠. 그래서 오감을 이용해서 일단은 보는데, 그것도 또 논리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신중하고 지금에 있는 현 상태의 모든 거에 가치를 아주 강하게 두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꾼이고, 의지도 강하고 집중력도 강하고 책임의식도 무한되고,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감정형이 되면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에서 주의할 점, 또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고, 똑같이 아까 전통주의자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 또 있게 되는데, 이게 ESTJ, 마지막에 T와 J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통주의자지만 이 가장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SJ, 항상 오감을 이용하고 저칭을 한다는 거는 되어 있고, 여기서 이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외향적이니까 더더욱 남들에게 훨씬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경험주의자. 그래서 이거는 오감을 이용하는 S이면서 인식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바로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보를 마지막까지 이게 수집하는 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주의자라고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요령이 되어 있고, 그 안에도 다시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인가 감정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신중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그 다음에는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 스포츠를 좋아하고 막 정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교적이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경험주의자. 끝까지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다 끝까지 경험해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기질이고, 세 번째가 관념주의자. 이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센싱으로 하는 사람이 아까 두 가지 전통주의자와 경험주의자가 있다고 했었고, 똑같은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저 사람 저래서 가슴 아프겠다, 뭐 저 사람 저래서 되게 기쁘겠다, 뭐 이런 그 뒤에 비하인드 어떤 그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 직관형에서 다시 관념주의자와 이상주의자가 나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이 사람이 이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N자와 T자가 있게 되면 이제 관념주의자인데, 또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에서 여기 그 N자와 여기 T자는 똑같이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 판단형이냐 그 감정형이냐에 따라서 이 INTJ 같은 경우는 가장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고, 그때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분석적인 이 전략가에 어울리는 INTP. 그래서 역시 NT는 똑같이 있고요. 관념주의자니까 이 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N자가 있는 것 자체가 이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사고가 보태지니까 정말로 분석적으로 해서 전략 기획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T가 똑같이 있지만 끝까지 경험을 중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면 매력과 카리스마가 넘쳐서 굉장히 이렇게 리더로 굉장히 되고, 하지만 또 단점은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재미를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것까지가 있고, 또 남들한테 사랑받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이런 게 문제고, 또 이 관념주의자 중에서 저칭형은 정말로 최종 책임을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더십이나 최고 그런 이 경영을 하는 사람에서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그런 개념이 좀 더 어울리고, 이런 사람하고 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으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뭐 핵심을 곧바로 말해라. 어떤 사람은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게 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했다가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황만 나빠지고 바로 핵심을 찔러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면 뭐야 이 사람은 사기꾼인가 이런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누군지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한 전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자가 이 직관적인 데다가 감정이 보태지게 되면
정말로 좀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직관으로 잘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N과 F가 중간에 다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판단형이냐 이 인식형이냐가 있고, 그 다음 사소하게 중요한 게 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외향형, 내향형을 되게 중요시했었지만, 사실 이 16가지 중에서는 외향형, 내향형은 가장 안 중요한 하위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신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IF인데 여기다가 인식형까지 보탰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 중에 이상주의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글 잘 쓰고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직관형인데 감정형인 이 이상주의자에서 여기에 인식형은 보태졌으나,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외향적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모임에서 활력이 가득한, 그리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외향형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이 안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맨 마지막 이제 똑같이 이상주의자인데 사고 이렇게 판단형이고 또 외향적인 사람일 때는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언변가로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좋고 또 남의 눈길을 잘 인식하고 그런 것도 즐긴다고 되어 있고요. 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행동보다도 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 이런 사람한테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조언을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서 328페이지에 몇 가지 중요점이 있는데요. 당신이 이거를 이제 충분히 파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당신이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라. 당신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마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는 깜짝 놀라서 막 좋아할지 몰라도 당신을 결국 피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독심술사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이렇게 처음 느낀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는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놔라.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쓰라라고 하고 마지막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더 지혜가 넓어지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반영이 더 넓어질 거라는, 그래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저자가 마지막 에필로그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오늘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다라는 거로,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하나도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정말로 삶의 큰 한 단계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